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멸치볶음 주지 말라고 내가 몇 번 말해요. 제 이름은 서인자입니다. 70평생을 흙에 발딛고 살다가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하나뿐인 아들 박태호의 성화에 못 이겨 서울 아파트에 둥지를 튼 지 꼭 3년째 되는 해였어요. 번쩍이는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하나뿐인 손주 박민준을 보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하지만 그 버틴다는 말이 제 일상을 좀먹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매일 아침 식탁에서 깨닫곤 했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지만 사실은 며느리 유재희의 눈치가 보여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 된 탓이었죠. 저는 조용히 안방을 나와 쌀을 씻었습니다. 사부작거리는 소리에도 깰까봐 숨을 죽여가며 시금치를 데치고 어젯밤 미리 불려둔 버섯을 볶았어요. 아들 태호가 제일 좋아하는 얼큰한 콩나물국도 보글보글 끓여냈죠. 6시 반쯤 되었을까요? 잔뜩 날이 선 며느리의 목소리가 안방에서부터 들려왔어요. 박태호 씨, 일어났어요? 오늘 민준이 영어 레벨 테스트 있는 날인 거 잊었어요? 빨리 씻고 애 좀 깨워요. 아들은 으응 알았어 하며 앓는 소리를 냈죠. 저는 마지막으로 계란말이를 접시에 담아 식탁에 올렸습니다. 곧이어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주방으로 들어섰어요. 잘 다려진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모습이 참 맵시가 있었지만 제게는 그저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보일 뿐이었죠. 제이는 식탁을 쓱 훑어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님,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아침은 간단하게 빵이나 시리얼로 달라고요. 이렇게 한상 차리면 냄새 배고 설거짓거리만 늘어나는 거 모르세요? 저는 마른 행주로 손을 닦으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도 아침은 밥심으로 사는 건데. 태호도 민준이도 밥을 먹어야 든든하지. 며느리는 제 말을 가로막고 콩나물국을 국자로 휘저었어요. 아이고 짜. 어머님, 민준이 아직 어린애예요. 이렇게 짠 거 먹으면 키 안 커요. 나트륨이 얼마나 해로운지 제가 자료까지 뽑아다 드렸잖아요. 제이는 제가 정성껏 무친 시금치 나물과 버섯볶음을 식탁 한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이런 건 어머님이나 많이 드세요. 민준이는 제가 따로 챙겨줄 거니까요. 며느리는 찬장을 열어 알록달록한 시리얼 상자와 우유를 꺼냈어요. 그 모습에 속이 상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그저 아들에게 얹혀 사는 늙은이에 불과했으니까요. 마침 잠이 덜 깬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할머니, 좋은 아침. 민준이는 식탁에 놓인 계란말이를 보고 반색을 했죠. 와, 계란말이다. 아이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며느리가 시리얼이 담긴 그릇을 민준이 앞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박민준, 너 오늘 테스트 있지? 그거 먹지 마. 엄마가 주는 거 먹어. 이거 먹어야 머리 똑똑해져. 민준이가 울상을 지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나 할머니 계란말이 먹고 싶은데. 안 돼. 할머니 음식은 짜고 달아. 너 살쪄. 빨리 이거 먹고 학원 갈 준비해.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때 아들 태호가 넥타이를 매며 나왔어요. 식탁을 보더니 우와, 오늘 진수성찬이네. 엄마 솜씨 여전하다. 이 콩나물국 냄새 죽이는데? 라며 숟가락을 들었죠. 며느리의 눈이 매섭게 빛났어요. 당신까지 왜 이래요? 아침부터 냄새 배게. 지금 우리 민준이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는데 한가하게 콩나물국 타령이에요? 얼른 빵 한 조각 먹고 애 데려다 줄 준비나 해요. 태호는 제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들었던 숟가락을
슬그머니 내려놓았습니다. 아, 알았어. 제이,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그냥 엄마가 고생하셨으니까 한 말이지. 그리고는 며느리가 내민 식빵 조각을 아무 말 없이 입에 우겨 넣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참 실망스러운 순간이었죠.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하고 민준이까지 유치원 버스를 타고 떠난 뒤에야 집에는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한쪽으로 밀어둔 반찬들은 온기 하나 없이 식어버렸어요. 저는 그걸 버릴 수도 먹을 수도 없어서 랩을 씌워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이는 집에서 쉴 틈도 없었죠. 곧바로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을 순례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의 가방을 챙겨주고 다음 학원으로 이동하는 차에 태워주는 역할일 뿐이었어요. 그날은 민준이가 피아노 학원에 가기 전 잠시 시간이 비었습니다. 아이가 제 방으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뭐해요? 응, 우리 강아지 왔어? 할머니 그냥 앉아 있었지. 민준이가 제 옆으로 파고들며 조그맣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나 배고파요. 아이고, 우리 민준이 배고파? 아까 엄마가 준 샌드위치 안 먹었어? 며느리는 아이 간식까지 유기농 빵과 무가당 주스로 정해두었거든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맛없어서 안 먹었어요. 할머니, 나 아침에 엄마가 못 먹게 한 거, 그 멸치볶음 먹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저는 얼른 주방으로 가 냉장고에 넣어두었던 멸치볶음을 작은 종지에 담아왔어요. 여기 있다. 얼른 먹어. 이따 엄마 오면 할머니한테 혼난다. 민준이는 꿀맛이라도 먹는 듯 작은 손으로 멸치볶음을 집어 먹었어요. 히히. 역시 할머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이의 그 한마디에 아침의 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천천히 먹어. 우리 강아지. 더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이만큼만 먹을래요. 잠시 후 학원 갈 시간이 되어 민준이가 책가방을 맸습니다. 저는 아이의 옷매무새를 만져주었죠. 민준아,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어요. 민준이가 제 눈치를 살피며 가방 앞주머니에 무언가를 잽싸게 넣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가방에 뭐 넣었어?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가방을 감쌌어요. 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디 봐봐. 할머니한테도 비밀이야? 라며 살짝 가방을 열어보았죠. 그 안에는 작은 비닐봉지에 곱게 쌓인 멸치볶음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어요. 민준아, 너 이거 왜? 민준이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했어요. 학원에서 배고플 때 먹으려고요. 엄마가 주는 간식은 맛없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제 집에서 할머니가 해준 반찬을 몰래 숨겨가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민준아, 이러다 엄마한테 들키면 너도 할머니도 크게 혼나. 얼른 빼. 싫어요. 안 뺄 거예요. 엄마는 맨날 나한테 맛없는 것만 주고 할머니는 못 만나게 해요.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제이는 울고 있는 민준이와 제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번갈아 보더니 순식간에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한테 또 그 짠 거 먹이셨어요? 며느리는 성큼성큼 다가와 민준이 가방에서 멸치볶음 봉지를 낚아챘습니다. 박민준, 너 이거 당장 안 뱉어? 엄마가 이런 거 먹지 말랬지.
이거 먹으면 키 안 크고 머리 나빠진다고 했어. 안 했어. 멸치볶음은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제이야, 그게 아니. 어머님이 뭘 아세요? 애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제가 알아서 다 한다고요. 아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아침에 남은 거 조금 준 거야. 그게 그렇게 잘못됐니? 제 말에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잘못됐죠. 아주 크게 잘못됐죠. 어머님 방식은 구식이에요. 요즘 애들 그렇게 안 키워요. 어머님이 자꾸 이러시니까 민준이가 제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민준이 교육 다 망치고 계신다고요. 바닥에 흩어진 멸치 조각들이 꼭 제 처지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망치다니? 내가 뭘 망쳐? 내 새끼 내가 키우고 내 손주 내가 밥 좀 챙겨준 게 그렇게 죽을 죄야? 네, 죽을 죄예요. 어머님은 태호 씨 키울 때나 그렇게 하셨으면 됐어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 방식대로 최고로 키울 거예요. 어머님처럼 무식하게 키우지 않을 거라고요. 무식하다는 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틀린 말 했어요? 어머님은 민준이 인생에 아무 도움 안 돼요. 방해만 될 뿐이지. 매일 냄새나는 반찬이나 만들고 애버릇이나 나쁘게 드리고 차라리 제가 돈 주고 입주 과외 교사를 드리는 게 낫겠어요. 그때 퇴근한 아들 태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엉망이 된 거실과 울고 있는 민준이 그리고 살벌하게 대치하고 있는 저와 며느리를 보고 태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여보, 무슨 일 있었어?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에게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은 몰라. 어머님이 나 몰래 민준이한테 불량식품 같은 거 먹였다고요. 내가 애 교육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면서 어머님이 뒤에서 다 망쳐놓고 계셨다고요. 태호는 곤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말이야? 제이가 그렇게 민준이 식단 관리하는 거 알면서 왜 그랬어?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호야, 너는 저 멸치볶음이 불량식품으로 보이니? 너 어릴 때 내가 저거 하나로 밥 한 그릇 뚝딱 비우게 키웠어. 그건 옛날이죠, 어머님. 며느리가 악을 쓰듯 소리쳤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세요. 당신도 말 좀 해봐요. 이 집에서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해? 어머님이랑 나랑 둘 중 하나만 선택해요. 나 어머님이랑 한 집에서 못 살겠으니까. 폭탄 같은 선언이었어요. 아들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우리 엄마잖아. 그럼 나는 당신 아내 아니에요? 당신 자식 엄마 아니냐고요. 맨날 엄마, 엄마. 당신한테는 엄마밖에 없지? 나는 이 집 식모고 민준이 키우는 기계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절대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할 거라는 걸요. 태호는 늘 그랬습니다. 착한 아들이었지만 우유부단했고 아내의 기세에 눌려 살았죠. 아니나 다를까 태호는 제게로 와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일단 제이가 지금 너무 흥분했으니까 엄마가 좀 참아. 응? 내가 뭘 참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일단 오늘은 그냥 제이 말대로 좀 넘어가죠. 민준이 교육 문제로 예민해서 그래.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결국 또 저더러 참으라는 것이었죠. 저는 제 팔을 붙잡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멸치볶음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평생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헌신한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싶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승리자처럼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생각하세요. 이 집은 이제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어머님이 제 방식에 못 따르시겠으면 어머님이 나가시면 돼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요. 이것은 홧김에 하는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3년간 쌓이고 쌓인 서름과 오늘 흩어진 멸치볶음이 제게 준 마지막 신호였어요. 더 이상 이곳은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금이 간 제 찻잔 하나만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챙겨 넣었습니다. 아직 버려질 생각은 없었으니까요. 제 인생도 그 찻잔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 내외의 방문은 꼭 닫혀 있었고 그 너머로 간간히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와 아들의 변명 같은 말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준이는 아마 제 방에서 자고 싶었을 테지만 며느리가 억지로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아이의 작은 흐느낌이 벽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듯해 심장이 아팠습니다. 저는 낡은 옷 보따리 하나를 쌌어요. 대단한 짐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아들 집에 들어오면서 제 인생이라 할 만한 것들은 대부분 정리했으니까요. 앨범 몇 권과 남편이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성경책, 그리고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곱게 싸주셨던 비단 버선 한 켤레가 전부였죠. 어둠 속에서 지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 마을로 시집와 밭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며 억척같이 살았죠. 남편은 몸이 약했지만 마음만은 비단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을 대신해 제가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태호가 태어나고 나서는 제 몸이 부서져라 이랬어요. 우리 아들만큼은 굶기지 않겠다. 남들처럼 번듯하게 가르치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고 밤에는 남의 집 바느질감을 얻어다 하며 잠을 줄였어요. 태호가 처음으로 받아쓰기 100점을 맞아왔을 때 저는 달아빠진 제 손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었죠. 아들이 대학교에 합격했을 땐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잔치를 열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조금씩 제게서 멀어져 갔어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서운함이 쌓여갔죠. 똑똑하고 야무진 며느리 제이는 사사건건 저와 부딪혔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방식을 구시대의 유물처럼 취급했고 제 말은 잔소리로만 여겼어요.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은 늘 칼날 같았고 아들은 언제나 제 등 뒤에 숨어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손주 민준이 때문이었어요. 제 품에 안겨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부르는 아이를 보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제 며느리는 그 마지막 보루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을 지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정성껏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제 존재의 이유이자 마지막 자존심 같은 행위였죠. 식탁이 다 차려질 무렵 식구들이 하나둘씩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어젯밤의 승리에 취한 듯 여유로운 표정으로 커피를 내렸어요. 아들은 밤새 잠을 설쳤는지 얼굴이 퀭했고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민준이만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제게 다가와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이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어요. 아침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차린 밥상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어제처럼 시리얼을 먹었어요. 아들은 꾸역꾸역 밥을 목으로 넘겼지만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 듯 했죠.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할 때 저는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태호야. 응, 엄마. 왜? 아들은 여전히 제 눈을 피했어요. 너 행복하니? 제 뜬금없는 질문에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야. 그냥 물어보는 거야. 너만 행복하면 엄마는 괜찮다. 아들은 대답 대신 서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싶었죠. 민준이가 유치원 갈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세상에서 우리 민준이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네, 할머니. 저도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앞으로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커야 해. 엄마 말씀 잘 듣고 알았지? 아이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챘는지 불안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아니, 할머니 안 가. 그냥 우리 강아지 예뻐서 그러지.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유치원 버스에 오르는 아이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민준이의 새로운 학원이나 과외를 알아보는 것이겠죠. 제가 외투를 챙겨 입자 며느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응. 노인정에 좀 다녀오려고. 점심시간 전에 들어오세요. 민준이 픽업하셔야 하니까. 마지막까지 제게 명령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오지 않을 문을 나서는 순간이었죠. 제 걸음이 향한 곳은 노인정이 아니라 동네에서 가장 큰 은행이었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차가운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이상할 만큼 차분했어요. 딩동 소리와 함께 제 번호가 뜨자 저는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안경을 쓴 젊은 남자 직원이 상냥하게 저를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적금 좀 해지하려고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고는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르신, 이거 곧 만기일인데 해지하시면 이자에서 손해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만기되면 해지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아니요. 그냥 지금 당장 중도 해지해 주세요. 제 단호한 말에 직원의 표정이 조금 더 곤란해졌습니다. 저 실례지만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들 주려고 부었던 적금인데 이제 제 마음이 바뀌었소. 아드님하고는 이야기가 되신 건가요? 저는 직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총각. 네, 어르신. 이거 누구 돈이죠? 네. 아, 물론 통장 명의가 어르신 앞으로 되어 있으니 어르신 돈이시죠. 그럼 됐어요.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아들 허락까지 받아야 하나요? 그냥 해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돈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 주시고요. 제가 평생 모은 쌈짓돈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팔아 푼푼히 모으고 남의 집 허드렛일 해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죠. 태호 장가갈 때 집 얻어주느라 대부분을 썼지만 그 후로도 아들네 집에 얹혀 살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노령연금과 제가 살던 작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것이었어요. 언젠가 태호가 사업이라도 하게 되면 보태주거나 민준이 대학 갈 때 학비라도 대줄 요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 돈은 이제 오롯이 저 서인자를 위해 쓰여야 했습니다. 직원은 제 기세에 눌렸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두꺼운 돈다발이 담긴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어르신, 금액이 커서 위험하니 저희 직원이 주차장까지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내가 알아서 갈게요. 저는 돈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이 참으로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아온 서인자가 아닌 이제 막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어떤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이한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이제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막막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제 발걸음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동네를 두 정거장쯤 지나 생전 처음 와보는 낯선 동네에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아는 사람을 마주칠까봐 일부러 멀리 온 것이었죠. 길가의 즐비한 상점들 사이에서 행운 부동산이라는 간판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상이 좋아 보이는 중년의 남자가 저를 맞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집을 좀 내놓으려고요. 남자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르신, 이거 지금 살고 계신 집인가요? 아니요. 세를 주고 있는 작은 아파트예요. 제가 살다가 아들네로 들어가면서 월세를 받고 있던 곳이었죠. 보증금은 이미 태혼의 생활비로 보태주었고 매달 들어오는 50만 원이 제 유일한 용돈이었지만 그마저도 민준이 과자값이며 장난감 값으로 다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파시려는 겁니까?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제값 받기 힘드실 텐데요. 상관없어요.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을 테니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고요. 제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에 남자는 무언가 사연이 있음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자식들이 속 썩인다거나. 남자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그저 옅게 웃어 보였어요. 아니요. 좋은 일 하려고요. 새 출발. 저는 봉투에서 등기권리증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이건 땅 문서네요. 고향에 있는 땅이신가 봐요. 남편이 제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언젠가 태호가 귀향하고 싶다고 하면 집 짓고 살라며 남겨둔 손바닥만 한 밭이었죠. 그 땅에는 남편과 저의 젊은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고구마를 심고 참깨를 털며 웃음 짓던 날들이 어제처럼 선명했어요. 네. 이것도 같이 팔아주세요. 돈이 급한 건 아니니 이건 제값을 받고 팔았으면 좋겠네요. 부동산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근처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가방 속에 든 묵직한 돈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평생을 만져본 돈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돈이었지만 전혀 기쁘지가 않았어요. 이 돈은 제 눈물과 한숨이 담긴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 아이들의 모습이 민준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지금쯤 민준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할머니를 찾고 있겠죠. 며느리는 제가 노인정에 간 줄 알고 있을 테고요. 저녁 시간이 되면 슬슬 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겠죠. 아들 태호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날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란을 상상하는 제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막연한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치는 듯 했어요. 인자야. 나중에 우리 태호 다 키우고 나면 저기 남쪽 끝 작은 섬에 가서 살자. 아침에는 고기 잡고 오후에는 텃밭 가꾸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우리 둘이 오순도순 그렇게 늙어가는 거야. 남편은 입버릇처럼 소미도라는 섬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가보지도 못한 섬의 풍경을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곤 했죠.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몽돌 해변, 언덕 위에 그림처럼 서 있는 하얀 등대, 그리고 섬을 뒤덮은 유채꽃밭까지. 그땐 그저 남편의 헛된 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제게는 그곳이 유일한 도피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소미도. 그곳으로 가자. 결심이 서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죠. 저는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고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 휴대폰은 아들 집에 들어오면서 해지하고 없었으니까요.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태호야. 제 목소리를 들은 아들이 안도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엄마, 어디야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들어와. 제이가 엄마 점심 지나도 안 온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걱정했어? 당연하지. 엄마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노인정에도 전화해 봤는데 안 왔다 그러고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제 그 집으로 안 돌아갈란다. 뭐?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제 일 때문에 그래. 제이가 걔가 어제는 좀 심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러니까 얼른 들어와. 응? 아니, 너가 사과할 일이 아니지. 그리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니? 3년 동안 쌓인 게 어제 터진 것뿐이야.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발 좀 애처럼 굴지 마. 나이 먹고 가출이 뭐야, 가출이.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 내가 제이한테 뭐라고 할 테니까. 됐다. 뭐라고 하긴 뭘 해. 너는 평생 그렇게 살아. 네 마누라 눈치 보면서 네 엄마 등 뒤에 숨어서 나는 이제 그렇게는 못 살겠다. 아니, 안 살 거야.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 했습니다. 엄마, 진심이야? 정말 안 들어올 거야? 그래. 그럼 어디로 가려고? 갈 데는 있어? 내 걱정은 마라. 너 낳고 평생을 너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좀 살아봐야지. 너한테 짐 되기 싫다.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이세요? 당신 전화기 이리 줘봐요. 잠시 소란이 있는가 싶더니 며느리가 전화를 바꿔받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랑 밀당하세요? 어제 제가 좀 심했던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 피 말리실 건 없잖아요. 어차피 어머님 오실 때가 저희 집 말고 더 있어요?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얼른 들어오셔서 민준이나 돌보세요. 며느리의 말은 제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깨끗하게 잘라냈습니다. 제이야.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가 평생 너희 집에서 민준이 봐주고 니들 밥이나 해주는 사람으로만 보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이제 니들 식모 노릇 안 한다. 그리고 네 아들 너가 키워. 유세를 부리든 최고로 키우든 마음대로 해봐. 나는 더 이상 상관 안 할란다. 어머님, 지금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심한 건 너지. 너는 내가 네 아들 인생 망치는 구식 늙은이라고 했잖니.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손주를 맡기겠어. 그러니 이제 나 찾지 마. 나도 너희 찾지 않을 테니까. 딱 하나만 부탁하자. 민준이는 아주 가끔이라도 보게 해주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미련 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벨이 다시 울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중전화 부스를 빠져나왔습니다. 도시의 밤거리에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 화려한 불빛 속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제게는 가야 할 섬이 생겼으니까요. 서울에서 남쪽 끝 소미도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6시간을 달려 땅끝 마을에 도착했고 거기서 또 하룻밤을 묵은 뒤에야 아침 첫 배를 탈 수 있었어요. 작은 통통배에 몸을 싣자 비릿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육지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제 지난 인생도 함께 멀어져 가는 기분이 들었죠. 배에는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섬 주민인 듯 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과 무뚝뚝한 표정의 사람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렸어요. 관광객인가? 웬 할망구가 혼자. 보아하니 행색은 무사람인데 무슨 일로 이 외딴 섬까지 왔을까? 그들의 경계심 어린 눈초리가 불편했지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 수평선 위로 자그마한 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그리던 소미도였어요. 선착장에 배가 닿자 저는 무거운 짐 가방을 끌고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무태 공기와는 다른 짭짤하고도 싱그러운 흙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선착장 주변은 한산했습니다. 낡은 슈퍼마켓 하나와 작은 횟집 몇 개가 전부였죠. 일단 몸을 누일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슈퍼마켓으로 들어가 주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어르신, 이 섬에 혹시 빈집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담배를 입에 문 채로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귀찮다는 듯 손가락으로 언덕 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언덕배기에 비어있는 폐가 한 채 있긴 한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닐 텐디.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혹시 주인은 누구신지 아세요? 주인이사 김 선장이지. 아마 지금쯤 갯바위에서 낚시하고 있을 거요. 한번 가보쇼.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 섞기 싫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는 할아버지가 가리킨 방향으로 낑낑대며 걸음을 옮겼어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자 정말로 집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의 허름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지붕은 내려앉아 있었고 창문은 깨진 채로 흉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죠. 마당에는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고요. 하지만 그 모든 낡고 초라한 풍경을 압도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집 앞에서 펼쳐지는 눈부신 바다였습니다. 집 마루에 서면 섬 전체와 그 너머의 수평선까지 한눈에 들어올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기다. 저는 수소문 끝에 갯바위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김 선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과묵하고 고집세 보이는 인상의 사내였죠. 어르신이 그 폐가를 사시겠다고요? 김 선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거긴 사람이 못 살아요. 지난 태풍에 기둥 하나가 날아갔고 뱀도 들끓는다고요. 겨울에는 우풍이 어찌나 심한지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요. 괜찮습니다. 제가 고쳐서 쓰면 되지요. 고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겁니다.
그 돈이면 차라리 무태 번듯한 집을 얻으시지요. 아닙니다. 저는 이 집이, 아니, 이 집에서 보는 바다가 마음에 들어서요. 그러니 저한테 파시지요. 제 고집에 김 선장도 두 손 두 발 다 든 모양이었습니다. 참 별난 할머니 다 보겠네. 좋으실 대로 하시오. 어차피 나도 저거 처치 곤란이었는데. 대신 나중에 딴소리하기 없기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김 선장이 부른 값은 제 생각보다 훨씬 쌌어요. 저는 그가 부른 값에 웃돈까지 얹어주며 내일 당장 무태 나가서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제 통 큰 제안에 김 선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날 밤은 섬에 단 하나뿐인 허름한 민박집에서 묵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좁은 방에 누워 있으니 서울의 아들집 넓은 아파트가 생각나 서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고생을 사서 하는 걸까? 후회와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고 뒤척이는데 밖에서 섬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글쎄, 그 서울 할망구가 김 선장네 폐가를 샀다지 뭐야. 뭐, 거길 왜? 돈이 썩어나는 모양이구먼. 듣자 하니 돈다발을 싸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값을 치렀다던데. 필시 무슨 사연이 있는 게 틀림없어. 자식한테 쫓겨났거나 아니면 무슨 큰 죄라도 짓고 도망 온 거 아니여. 사람들의 날 선 말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딜 가나 저는 이방인이었고 제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금이 간 찻잔이었어요. 아들 집에 들어오면서 유일하게 제 것이라고 챙겨온 물건이었죠. 어두운 방 안에서 달빛을 받아 찻잔의 금간 부분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찻잔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깨져버릴 수도 있었지만 아슬아슬하게 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꼭 저 자신 같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들에게 버림받아 제 인생도 산산조각 난 것 같았지만 아직 저는 살아있었으니까요. 숨을 쉬고 생각하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이 찻잔처럼 다시 붙여보면 되는 거야. 금이 간 흔적은 남겠지만 그래도 다시 찻잔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저는 찻잔을 다시 부드러운 천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서늘한 새벽 공기와 함께 힘찬 파도 소리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이 희미하게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소미도에서의 첫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두려움에 떨던 저는 더 이상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도 저 바다를 물들이는 아침 해처럼 뜨거운 결심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힘으로 저만의 집을 짓고 제2의 인생을 살아낼 겁니다. 아무도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온전한 서인자의 삶을 말입니다. 소미도에서의 첫 아침은 눈부신 햇살과 함께 시작되었어요. 밤새 저를 괴롭히던 외로움과 두려움은 간대었고 제 마음은 새로 짓게 될 집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올랐죠. 김 선장과 무태나가 정식으로 집문서와 땅문서에 도장을 찍고 나니 비로소 이 섬이 제 땅 같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김 선장은 제게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소? 지금이라도 물으고 싶으면이라며 걱정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깁니다. 섬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폐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아 선착장 슈퍼 할아버지에게 일 잘하는 젊은이 한 명만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죠.
할아버지는 퉁명스럽게 이 섬에 노는 젊은 놈이 어디 있다고. 다들 무태 나가고 늙은이들밖에 없어라고 하시더니 한참 뒤에야 마지못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잠시 후 오토바이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슈퍼 앞에 섰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햇볕에 까맣게 그을린 젊은 청년이었어요. 저 부르셨어요, 삼촌? 오, 철민이 왔냐? 이리 와봐. 이 할머니가 집 좀 고치고 싶다, 신디. 네가 좀 도와드려라. 청년 철민이는 저와 폐가를 번갈아 보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어요. 할머니, 저 집을요? 저긴 집이 아니라 그냥 나무 기둥 몇 개 세워놓은 거예요. 뼈대만 남기고 다 허물어야 할 판인데 혼자 감당하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총각 도움이 필요하지. 내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평생 남이 지어준 집에 살았는데 이제부터라도 내 손으로 내 집 한번 정성껏 고쳐보고 싶어서 그래. 힘든 일은 총각이 하고 잔일은 내가 할 테니 품삯은 넉넉하게 쳐줄게. 제 말에 철민이는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극적이며 말했죠. 뭐 할머니가 그렇다면야. 대신에 저 엄청 비싸요. 밥도 세 끼 다 주셔야 하고 새참도 꼬박꼬박 챙겨주셔야 합니다. 걱정 마라. 밥은 내가 배 터지게 해줄 테니. 그렇게 저와 철민이의 대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철민이는 겉보기와는 달리 일처리가 야무지고 손도 빨랐어요. 썩은 석가래를 걷어내고 무너진 담벼락을 다시 쌓았죠. 저는 그의 옆에서 못을 건네주고 시멘트를 개고 낡은 벽지를 뜯어내는 일을 도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손톱 밑에는 흙대가 까맣게 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어요. 서울 아파트에서 며느리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매일 점심때가 되면 저는 솜씨를 발휘해 푸짐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섬에서 갓 잡은 생선으로 얼큰한 매운탕을 끓이고 텃밭에서 직접 캔 쑥으로 향긋한 된장국을 만들었죠. 철민이는 제가 해준 밥을 2그릇씩 뚝딱 비우며 연신 감탄했어요. 와, 할머니. 음식 솜씨가 장난 아니시네요. 서울에서는 식당 하셨어요? 아니, 그냥 평생 밥만 한 사람이야. 에이, 거짓말. 우리 엄마가 해준 밥보다 10배는 맛있는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저희의 공사 현장은 섬 사람들의 새로운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선착장 슈퍼 할머니를 필두로 한 동네 할머니 부대가 매일같이 저희를 감시하러 오셨죠. 그들은 멀찍이 서서 저희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할망구 독하기도 하지. 저 나이에 저게 무슨 고생이람. 서울서 돈 싸들고 왔다더니 저기서 뱀이랑 같이 살 작정인가벼. 보나 마나 자식한테 쫓겨난 게 틀림없어. 그러니 저렇게 악착같이 매달리지. 저는 그들의 말을 못 들은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린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슈퍼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톡 쏘아붙였습니다. 세댁, 아니 할멈. 그렇게 시끄럽게 쿵쾅거리면 동네 사람들 잠 다 깨는 거 몰라. 그리고 저 폐가에서 나온 쓰레기는 다 어쩔 거요. 섬에 함부로 버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저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작업복 주머니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으며 부드럽게 말했죠. 어르신, 시끄럽게 해드려 죄송해요. 쓰레기는 제가 다 모아서 무태 나갈 때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시고요. 그나저나 어르신들 매일 저희 일하는 거 구경하시느라 힘드시겠어요. 제가 내일은 맛있는 거라도 좀 해올 테니 다 같이 오셔서 점심이나 드시고 가세요.
제 예상치 못한 제안에 슈퍼 할머니는 물론이고 뒤에서 구경하던 다른 할머니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못하러 그런 걸 우리가 얻어먹을 처지도 아니고. 그런 말씀 마세요. 이 섬에 새로 이사 왔으면 이웃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게 도리지요. 제가 대단한 건 못 해드려도 따뜻한 밥 한 끼는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일 꼭 오세요. 안 오시면 저 삐질 거예요. 제 너스레에 할머니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철민이에게 부탁해 얻은 싱싱한 문어와 전복으로 숙회를 만들고 커다란 가마솥에는 토종닭을 푹 고아백숙을 만들었어요. 텃밭에서 뜯은 상추와 깻잎으로 겉절이를 무치고 어제 미리 반죽해 숙성시켜둔 밀가루로는 손수 칼국수 면을 밀었죠. 점심때가 되자 정말로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저희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마당 끝에 서 계시더니 구수한 닭백숙 냄새에 못 이기는 척 마루에 걸터 앉으셨어요. 저는 큰 양푼에 음식을 가득 담아 할머니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변변치 않지만 많이들 드세요. 할머니들은 마지못해 젓가락을 들더니 이내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이 할망구가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닭이 하나도 안 질기고 야들야들한 게 입에서 살살 녹아. 이 겉절이는 또 뭐여? 양념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감칠맛이 난다냐. 칼국수 국물 한번 먹어봐. 속이 확 풀리네. 풀어져. 칭찬이 쏟아지자 저는 신이 나서 술까지 한 병 내왔습니다. 막걸리 한 사발이 돌자 딱딱했던 분위기가 금세 부드러워졌어요. 슈퍼 할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와 잔을 채워주며 물었습니다. 근데 할멈은 어쩌다가 이 외딴 섬까지 흘러들어왔어? 말 못할 사연이라도 있는 게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 이야기를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며느리와의 갈등 끝에 집을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요. 물론 며느리를 흉보는 대신 모든 것이 제 부족함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했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할머니들은 저마다 아이고 저런 요즘 것들이 다 그렇지 뭐 하며 혀를 찼습니다. 슈퍼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려. 오죽하면 그랬을까. 고생 많았네. 이제 다 잊고 여기서 맘 편히 살아. 우리가 다 이웃이고 친구가 되어줄 테니.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울컥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 사는 정이었어요. 그날 이후 섬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도와주지 못해 안달이었죠. 할머니들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라며 한 알음씩 안겨주셨고 어부 아저씨들은 팔다 남은 생선이라며 툭 던져주고 가셨어요. 덕분에 저희 집 공사는 더욱 속도가 붙었습니다. 마침내 한 달 만에 흉물스럽던 폐가는 아늑하고 정겨운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났어요. 하얀 페인트 칠을 한 벽과 짙은 갈색으로 칠한 마루, 그리고 제가 직접 천을 끊어다 만든 꽃무늬 커튼까지 모든 것이 제 손길이 닿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집이었습니다. 집 정리가 끝나고 저는 서울에서 가져온 짐을 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자를 차지하고 있던 것은 바로 책이었어요. 제가 젊은 시절부터 한 권 한 권 사모았던 낡은 소설책들과 남편이 즐겨 읽던 역사책, 그리고 민준이에게 읽어주려고 샀지만 며느리의 반대로 한 번도 펼쳐보지 못했던 동화책들이었죠. 저는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튼튼한 나무 선반을 짜서 그 책들을 가지런히 꽂아두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마루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아이들 몇몇이 기웃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섬에 있는 유일한 초등학교의 분교 아이들이었죠. 전교생을 다 합쳐도 1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아이들은 제 집이 신기한지 들어오지도 못하고 담벼락에 매달려 안을 엿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얘들아, 이리 들어와. 무서운 사람 아니야. 아이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중 가장 똘똘해 보이는 남자아이가 제게 물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응, 할머니는 여기서 살아. 너희는 학교 끝났어? 네. 근데 할머니 집에는 책이 엄청 많네요. 이거 다 할머니 거예요? 아이의 눈이 창가의 책장을 향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럼, 다 할머니 거지. 너희 책 읽는 거 좋아하니?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들어와서 읽고 싶은 책 있으면 마음대로 읽어봐. 제 말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신발을 벗고 마루로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저마다 마음에 드는 책을 한 권씩 골라 자리를 잡고 앉아 읽기 시작했죠. 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시원한 보리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집은 섬 아이들의 새로운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방과 후에 약속이나 한 듯 저희 집으로 몰려와 책을 읽고 마당에서 뛰어놀았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제가 살아온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죠. 옛날에는 텔레비전도 없고 컴퓨터도 없어서 할머니는 밤마다 호롱불 밑에서 책을 읽었단다. 제 이야기에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기울였어요. 어느덧 제 집은 할머니의 작은 책방 혹은 이야기 창고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충만하고 온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넓고 텅 빈 아파트에서 느꼈던 공허함은 더 이상 없었어요. 낡고 금이 갔던 제 인생의 찻잔이 이곳 소미도에서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 창고는 어느새 섬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만 드나들던 곳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을 데리러 온 엄마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저녁에는 일을 마친 섬 아저씨들이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쉬어가는 쉼터가 되었죠. 제 집 마루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저는 소미도의 할머니, 엄마 그리고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섬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한여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휴가철 막바지에 무태서 온 젊은 여행객 한 명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는 번화한 관광지 대신 조용한 섬을 찾아왔다가 우연히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따라 제 집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죠. 어르신, 실례지만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서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웃으며 그에게 시원한 미숫가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서점은 아니고 그냥 늙은이 혼자 사는 집인데 아이들이 책 읽으러 놀러 오는 곳이에요. 보다시피 시끄럽기만 한 곳인데 괜찮으면 앉았다 가요. 젊은이는 고맙다며 마루에 걸터 앉아 아이들이 책 읽는 풍경과 낡았지만 정겨운 집의 구석구석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 내내 저희 집에 머물렀어요.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책을 읽어주고 제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죠. 어르신, 사실 저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가 떠날 채비를 하며 제게 말했어요. 오늘 이곳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혹시 제가 어르신과 이 아름다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도 괜찮을까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누추한 곳을 내세울 것도 없는 늙은이 이야기인데. 아닙니다. 어르신, 요즘 세상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잃어버린 온기와 사람 사는 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걸요.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철민이가 흥분한 얼굴로 휴대폰을 들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지금 인터넷 난리 났어요. 철민이가 보여준 화면에는 세상 끝의 힐링, 소미도 이야기 창고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다녀갔던 그 젊은 작가가 쓴 글이었죠. 글에는 제 집의 사진과 함께 제가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는 모습들이 따뜻한 필체로 담겨 있었습니다. 경쟁과 속도에 지친 영혼이 있다면 남쪽 끝 작은 섬 소미도를 찾아가 보라. 그곳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을 나누는 서인자 할머니의 이야기 창고가 있다. 글의 마지막 문장은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어요. 그 글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에게 공유되었고 댓글이 수백, 수천 개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런 곳이 있나요? 당장 떠나고 싶네요.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요. 우리 할머니 생각이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진짜 어른이시네요. 사람들은 도시의 팍팍한 삶에 지친 영혼을 달래줄 곳이라며 제 작은 책방에 열광했어요. 그 주 주말부터 소미도로 들어오는 배가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제 집을 찾아왔어요. 젊은 연인들, 어린아이의 손을 잡은 부부, 그리고 저처럼 인생의 쉼표가 필요한 중년의 사람들까지. 제 작은 마당은 순식간에 무태서 온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먼 길을 찾아온 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 저희 하룻밤만 묵고 가면 안 될까요? 네, 저희 집은 민박하는 곳이 아닌데. 괜찮아요. 마루에서 자도 좋고 마당에서 텐트를 쳐도 좋아요. 그냥 이 공간에 조금 더 머물고 싶어서 그래요. 손님들의 간곡한 부탁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비어있던 제 아들 방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 창고 민박의 시작이었죠. 갑자기 늘어난 손님들 때문에 저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 바빴던 것은 아니었어요. 섬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일처럼 나서서 저를 도왔습니다. 슈퍼 할머니는 민박 손님들이 쓸 이불이라며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새 이불을 한 아름 들고 왔고, 김 선장은 무태 나가는 길에 손님들이 쓸 생필품을 한가득 사다 주었죠. 철민이는 아예 제 집에 집사 노릇을 자처하며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손님들이 방명록에 써주고 가셨어요. 어느 날 저녁 철민이가 노트를 한 권 들고 와 제게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감사와 감동의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밥상과 이야기에 꽁꽁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고 갑니다. 저희 아이가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책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저희 엄마 모시고 꼭 다시 올게요. 손님들은 어느새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제게 새로운 아들이고 딸이 되어 주었어요. 저는 그들이 가져온 무태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는 섬의 지혜를 나누어 주었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작은 책방은 이제 섬의 경제를 책임지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늘어나자 선착장 횟집은 매일 만석이었고
슈퍼마켓은 물건이 들어오는 족족동이 났어요. 섬에서 나는 미역과 멸치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죠. 섬 전체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싸워온 섬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어느 가을날 섬 전체가 노란 유채꽃으로 뒤덮인 날이었어요. 저는 민박 손님들과 섬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마당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죠.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슈퍼 할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멈이 우리 섬에 복덩이로 굴러 들어왔어. 할멈 아니었으면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았을 텐데 덕분에 요즘은 사는 게 신이 나.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 역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르신, 무슨 그런 말씀을요.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오갈 데 없는 저를 거두어 주시고 이렇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셨잖아요. 여기가 바로 제 집이고 제 고향인걸요. 그날 밤 저는 홀로 마루에 앉아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태호와 손주 민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을까요? 저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문득 그들이 보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 한쪽이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예전의 서인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기생하는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는 소미도의 이야기 할머니였고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었죠. 서울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곳 소미도의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소미도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고 있을 무렵 서울의 아들 집에는 제가 떠난 날부터 줄곧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제 빈자리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그 공백은 시간이 갈수록 집안 전체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죠.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은 손주 민준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할머니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아이는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어요. 며느리 제이는 민준이에게 할머니는 시골에 있는 친구 집에 아주 오랫동안 놀러 가셨어. 이제 민준이는 엄마랑 아빠랑 더 신나게 지내는 거야 라고 둘러댔지만 아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그날 밤 엄마 아빠가 자신 때문에 할머니를 내쫓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아이는 입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전에는 제잘제잘 종달새 같던 아이가 집에서는 물론이고 유치원에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늘 밝고 웃음 많던 아이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밤마다 악몽을 꾸는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할머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제이는 그런 민준이의 모습에 속이 타들어갔지만 아이의 마음을 달래줄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박민준, 너 또 왜 그래? 할머니 없다고 세상 무너져?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할머니보다 엄마가 100배, 1000배는 더 너한테 잘해주잖아. 제이는 아이를 다그치기도 하고 값비싼 장난감을 사주며 환심을 사려고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준이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버린 뒤였죠. 아이는 엄마가 사준 로봇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제가 떠나기 전 함께 종이로 접었던 딱지를 품에 안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부재는 민준이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억지로라도 밥을 먹던 아이가 이제는 밥상 앞에서 꾸벅꾸벅 졸기 일쑤였어요. 제이가 아무리 유기농 식단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령해도 민준이는 맛없어. 할머니 밥 먹고 싶어라며
숟가락을 밀어냈습니다. 아이는 눈에 띄게 말라갔고 늘 봤던 받아쓰기 점수도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이 모든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이 생기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죠. 다 어머님 때문이야. 어머님이 애를 저렇게 나약하게 만들어 놓고 사라져버리니까. 제이는 문제의 원인을 제게 돌리며 민준이를 더욱더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하루는 숨 쉴 틈 없이 학원 스케줄로 채워졌어요. 영어, 수학, 피아노, 미술에 논술과 코딩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힘든 내색을 하면 너 지금 여기서 뒤처지면 평생 할머니처럼 무시당하면서 사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 라며 독한 말을 퍼부었죠. 하지만 억압은 더 큰 반항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는 피아노 학원에 가야 할 시간에 동네 놀이터 벤치에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제이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말았어요. 너 미쳤어? 엄마가 얼마나 너한테 공을 들이는데 감히 학원을 빼먹어? 너 누구 닮아서 이렇게 사람 속을 썩이는 거야? 그날 밤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태호는 민준이의 눈물을 보고 경악했어요. 당신 민준이 혼냈어? 혼내는 게 어때서? 당신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기나 해? 이대로 두면 문제가 된다고. 태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이야, 제발 좀 그만해. 민준이가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 애를 너무 몰아붙이니까 엇나가는 거잖아. 뭐? 내가 뭘 몰아붙여? 다 당신 아들 잘 되라고 하는 일이잖아. 당신은 대체 아빠라는 사람이 맞기나 해? 애 교육에는 손톱만큼도 관심 없고 맨날 내 탓만 하고. 부부의 싸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들 사이에 완충제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없었죠. 그들은 사소한 문제로 매일같이 부딪혔고 집안에는 냉기류가 흘렀습니다. 태호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존재가 단순히 밥하고 빨래하는 노동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어머니는 그 자체로 집안의 기둥이자 옹기였습니다. 어머니의 된장국 냄새가 사라진 집은 아무리 비싼 가구와 가전제품으로 채워져 있어도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제적인 문제까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학원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제이는 스트레스를 푼다는 명목으로 명품 쇼핑에 돈을 쏟아부었죠. 태호의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지출이 계속되었습니다. 태호는 제이에게 여보, 우리 이제 좀 아껴 써야 할 것 같아. 민준이 학원도 몇 개는 정리하는 게 어때?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제이는 길길이 날뛰었어요. 뭐, 지금 나더러 돈 걱정까지 하라는 거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당신이 돈을 더 많이 벌어올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나한테 아껴 쓰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 정말 무능력하다. 아내의 비난에 태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이 무능력한 남편, 무책임한 아들이라는 생각에 깊은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호는 우연히 제 방이었던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제이는 제 짐을 모두 버리고 그 방을 민준이의 공부방으로 꾸며놓았죠. 하지만 방 한 구석, 옷장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상자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무심코 그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낡은 앨범 몇 권과 제가 평생 써온 낡은 가계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가계부를 펼쳐보았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쌀1대가 연탄 한 장갑부터 시작해서 태호의 학용품가, 등록금, 그리고 결혼 자금까지 제 평생의 역사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마지막 장에는 내 아들 태호, 제이, 그리고 내 사랑 민준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호는 가계부를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효한 아들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자신을 위해 헌신했는데 자신은 그런 어머니를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내쫓고 말았던 겁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태호는 뒤늦은 후회를 하며 저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도 고향의 땅도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뒤였죠. 제가 걸었던 마지막 공중전화는 추적이 불가능했고 은행 계좌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이라도 한 것 같았어요. 태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이제는 용서를 빌 대상조차 찾을 수 없게 된 것이었죠. 서울의 차가운 빌딩 숲 사이에서 태호는 길 잃은 아이처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가 떠난 빈자리는 이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되어 그의 삶을 송두리째 삼키고 있었습니다. 아들 태호가 저를 찾아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곳 소미도에서의 제 삶은 하루하루가 충만하고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민박은 입소문을 타고 사계절 내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이야기 창고는 이제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섬의 문화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죠. 저는 손님들과 섬 주민들을 모아 시 낭송회를 열기도 하고 뭇에서 작가들을 초청해 북 토크 같은 행사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망구가 늙어서 주책이야라며 손사래를 치던 슈퍼 할머니도 이제는 돋보기를 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난생 처음 시라는 것을 써서 사람들 앞에서 낭송을 하곤 했죠. 우리 집 영감, 바다 나간 날이면 내 속은 까맣게 타들어간다. 영감 속은 내 속도 모르고 만선 깃발만 흔들더라. 할머니의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시에 사람들은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철민이는 이제 제 오른팔을 넘어 어엿한 이야기 창고의 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굳은 일은 물론이고 인터넷으로 민박 예약을 받고 홍보글을 올리는 것까지 척척 해냈죠. 할머니, 이번 주말 예약 꽉 찼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작은 음악회 열기로 한 거, 뭇에 있는 제 대학 동기들이 와서 재능 기부해주기로 했어요. 철민이는 저보다 더 신이 나서 방방 뛰곤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박으로 번 돈은 고스란히 섬을 위해 썼어요. 아이들이 책을 읽는 공간이 비좁아져서 집 옆에 작은 별채를 하나 더 지었습니다. 최신식 컴퓨터와 스크린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무채 아이들처럼 인터넷 강의도 듣고 영화도 볼 수 있게 해주었죠. 또 섬 어르신들을 위해 뭇에서 한의사를 정기적으로 초빙해 무료 진료를 받으시게 했습니다. 할머니, 돈 아껴 쓰셔야죠. 그렇게 다 퍼주시면 뭐 남아요? 철민이가 걱정스레 말했지만 저는 그저 웃었어요. 철민아, 돈이라는 건 움켜쥐고 있으면 썩은 물이 되지만 나누고 흐르게 하면 맑은 샘물이 되는 거란다. 나 지금 돈 버는 거 아니야. 내가 평생 받기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야 겨우 빚 갚는 기분으로 사는 거야. 이 행복을 돈 주고도 못 사요. 섬 사람들은 이제 저를 서보살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베푼 것 이상으로 그들은 제게 더 큰 마음을 돌려주었죠. 그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 속에서 제 얼굴에는 서울에서 볼 수 없었던 깊은 평화와 웃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에서는 제 아들 태호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제가 사라진 후 몇 달간
태호는 실종 신고까지 해가며 저를 찾으려 애썼지만 성인인 제가 스스로 잠적한 이상 경찰도 어쩔 도리가 없었죠. 엄마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태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집안일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민준이는 날이 갈수록 말라갔어요. 며느리 제이의 히스테리는 극에 달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엄마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해서 이 꼴이 났잖아. 어머님이 돈 다 들고 튀어서 우리 집은 이제 거덜나게 생겼다고. 제이는 제가 아들 몰래 모아둔 돈을 해지해 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제가 마치 가족의 공금을 횡령해 도망간 파렴치한이라도 되는 듯이 태호를 몰아세웠습니다. 당장 어머님 찾아내서 그 돈 받아내. 그 돈이면 민준이 유학도 보낼 수 있었는데. 태호는 아내의 그런 모습에 질려버렸습니다. 제발 그만해. 그 돈은 원래 엄마 돈이었어. 당신은 아직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우리가 당신이랑 내가 엄마를 내쫓은 거라고. 그들의 격렬한 다툼은 민준이의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민준이가 방문을 빼꼼 열고 나와 텅 빈 눈으로 두 사람을 보고 있었죠. 아빠, 엄마 또 싸워요? 할머니 언제 와요? 아이의 물음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이는 너 들어가서 숙제나 해. 라고 소리쳤고 태호는 그대로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거실 소파에 누워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던 태호의 눈에 익숙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간극장 같은 휴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죠. 썸 그리고 인생 2막 소미도 서인자 할머니의 이야기라는 자막이 보였습니다. 태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면 속에는 너무나도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초라하고 기죽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관광객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려 웃는 제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이곳은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곳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죠. 하지만 이곳 소미도에서 저는 비로소 서인자라는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숨쉬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인터뷰하는 제 목소리는 낭낭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화면은 곧이어 아름답게 꾸며진 이야기 창고와 별채, 그리고 민박 손님들로 북적이는 마당을 비추었어요. 리포터가 어르신, 이렇게 큰일을 하시려면 자금도 많이 드셨겠어요. 혹시 자제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나 봐요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에서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니요. 이건 제가 평생 모은 제 쌈짓돈으로 시작한 일이에요. 누구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자식 새끼 키울 때는 그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떨었는데 막상 이렇게 좋은 일에 쓰니까 하나도 아깝지가 않네요. 오히려 더 벌어서 더 많이 나누고 싶어요. 태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제이가 화면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거 어머님 아니에요? 저게 무슨... 제이는 화면에 잡힌 민박집의 규모와 손님들, 그리고 저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기서 저렇게 잘 살고 계셨다고? 그럼 우리는 지금 이게 뭐야? 제이의 첫 반응은 기쁨이나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질투와 분노였죠. 저것 봐. 저 집. 저거 다 우리 돈으로 지은 거 아니야? 당신 몰래 빼돌린 돈으로 저기서 여왕처럼 살고 있었던 거네. 당장 가요. 당장 가서 우리 돈 다 받아내야 해. 저건 우리 민준이 돈이라고. 제이는 제가 은행에서 해지해간 돈이 당연히 아들인 태호나 손주인 민준이에게 돌아왔어야 할 돈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돈으로 제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보니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태호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혐오스럽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짝 소리와 함께 제이의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지금 나쳤어? 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쳤다. 정신 좀 차리라고 쳤어. 태호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저걸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돈. 아직도 돈 타령이야. 엄마가 저기서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계시잖아. 우리가 지옥처럼 굴어서 도망치셨는데 저렇게 혼자 힘으로 다시 일어서셨잖아. 그럼 다행이라고, 고맙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넌 정말 사람이니? 태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엄마가 불쌍해서 어떻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그걸 다 이겨내고 저렇게. 제이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단 한 번도 서울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죠. 그제야 제이의 눈에도 무언가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나 성공이 아닌 자신이 잃어버린 것, 그리고 자신이 민준이에게서 빼앗아 버린 것.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태호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은 확고한 결심으로 불타고 있었어요. 나갈 거야. 당장 내일 민준이 데리고 엄마한테 갈 거야. 가서 뭐라고 하려고요? 용서를 빌어야지.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지. 다시는 엄마 혼자 외롭게 두지 않을 거야. 태호는 민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고 손에는 제가 만들어 주었던 낡은 종이 딱지가 쥐어져 있었죠. 태호는 아이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할머니 찾았어. 우리 할머니 보러 가자. 잠결에 할머니라는 말을 들은 아이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이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텔레비전 속에 저는 여전히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자신이 만든 완벽한 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제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삶에 거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태호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이가 붙잡았지만 태호는 뿌리쳤어요. 오지 마. 당신은 엄마 볼 자격 없어. 당신은 민준이한테도 나한테도 엄마한테도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 차가운 말에 제이는 현관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죠. 하지만 태호와 민준이가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붉게 충혈된 눈의 제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태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왜 왔어? 나도 갈래요. 뭐? 나도 어머님께 가야겠어요. 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당신 말대로 사과해야 하니까. 안 받아주셔도 일단 가야겠어요. 태호는 아내의 지친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어색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여관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아침 소미도로 향하는 배에 올랐죠. 배가 무틀 떠나자 며느리 제이는 심한 뱃멀미를 했습니다. 우웅, 나 도저히 못 가겠어. 냄새나고 더러워. 태호는 아내를 챙겨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참아. 엄마는 이 길을 혼자 오셨어. 그 말에 제이는 입술을 깨물고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직 민준이만이 할머니를 만난다는 기쁨에 초롱초롱한 눈으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죠. 1시간 만에 도착한 소미도는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작고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배에서 내리자
선착장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섬사람들이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무태서 온 이질적인 행색이었죠. 태호가 슈퍼 할머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어르신, 혹시 이야기 창고 서인자 할머니 댁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슈퍼 할머니는 태호를 흘깃보더니 퉁명스럽게 되물었어요. 근데 누구요? 뭐 때문에 우리 서보살을 찾는데? 우리 서보살이라는 말에서 섬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아끼는지 느껴져 태호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 제가 아들입니다. 그 말에 슈퍼 할머니의 눈이 매서워졌습니다. 뭐, 아들, 그 속 썩이던 아들이 너구나. 할머니는 옆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을 불렀어요. 이것들 좀 봐. 여기 그 보살님 내쫓은 아들놈이랑 며느리년이 왔어. 순식간에 섬 사람들이 세 사람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노골적인 적개심과 경멸이 담겨 있었죠. 니들이 여길 왜 와? 우리 보살님 얼굴 또 보려고? 염치도 없는 것들. 어미 등골 빼먹고 잘 사니 좋더냐? 당장 이 섬에서 꺼져. 여긴 너희 같은 것들이 올 때가 아니여. 사람들이 삿대질을 하며 몰아세우자 민준이가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이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태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 얼굴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네. 그때 저 멀리서 철민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왔습니다. 다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철민이 잘 왔다. 이놈들이 그 할머니 속 뒤집어 놓은 자식 놈들이래. 철민이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를 친할머니 이상으로 따랐거든요. 철민이가 태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할머니 아들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지금 할머니 무태서 온 아이들하고 텃밭 체험 행사 중이십니다. 당신들 때문에 그 좋은 시간 망치게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조용히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다음 배 타고 돌아가세요. 철민이의 차가운 말에 태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울던 민준이가 철민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아저씨, 저 민준이에요. 박민준.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네. 할머니 만나게 해주세요. 아이의 간절한 눈물에 철민이의 마음도 약해진 듯 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갯짓을 했어요. 일단 따라오세요. 대신 소란 피우실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세 사람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철민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언덕을 오르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그 집이 나타났어요. 폐가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집은 동화 속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마당에는 하얀 조약돌이 깔려 있었고 담벼락에는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었죠.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텃밭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건 뭐예요? 응, 이건 방울토마토란다. 이렇게 빨갛게 익은 걸 따야 맛있어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제 목소리였습니다. 태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텃밭 울타리 너머로 밀짚 모자를 쓴 제가 보였습니다.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 편안한 몸빼 바지 차림이었지만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기품이 있고 행복해 보였어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제 눈빛은 따뜻한 봄 햇살 그 자체였습니다. 태호는 차마 저를 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제이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저렇게 빛나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를 부르려던 태호의 입을 막고 민준이가 먼저 울타리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절박한 외침에 텃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울면서 달려오는 작은 아이를 보았죠. 민준아?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손에 들려있던 호미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민준이는 제 품에 와락 안겼어요. 그 작은 몸이 어찌나 세차게 떨리던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 이제 할머니랑 살래요. 엄마랑 아빠 싫어. 할머니. 아이가 서럽게 울며 제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마르고 약해진 아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졌어요. 내 강아지 민준아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한참 동안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던 저는 문득 느껴지는 시선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타리 밖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아들 태호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며느리 제이가 보였습니다. 제 눈물은 그 순간 쏙 들어갔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관광객들과 섬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저는 민준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차갑고도 단단한 목소리로 두 사람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여긴 어쩐 일이니? 제 목소리에는 반가움도 놀라움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낯선 손님을 대하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이었습니다. 태호가 울먹이며 저를 향해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오지 마라. 태호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엄마, 보시다시피 나 지금 손님들하고 바빠요. 저기 마당 끝에 있는 평상 보이죠? 민준이는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 당신들은 거기 가서 기다리세요. 내가 이 일이 다 끝나면 그때 이야기합시다. 저는 태호와 제이에게 눈길 한 번 더 주지 않고 민준이의 손을 꼭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철민이에게 나지막이 말했어요. 철민아, 저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씩만 갖다 드려. 그래도 손님은 손님이니까. 태호와 제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 꼴 좋다. 자업자득이다. 라며 수군거렸고 두 사람은 그 모든 경멸과 모멸감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땡볕 아래 놓인 평상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러 온 그 길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고통스러울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죠. 제가 민준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 태호와 제이는 그야말로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섬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그들을 구경하며 혀를 찾고 민박 손님들조차 텔레비전에 나온 그 아들 며느리인가 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찾아올 수가 있지? 라며 수군거렸으니까요. 철민이가 가져다 준 물 잔을 받아들었지만 두 사람 다 물을 목으로 넘길 생각도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저는 방 안에서 민준이를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멸치를 꺼내 바삭하게 볶아주었어요. 민준아, 이거 기억나? 제 말에 민준이는 멸치볶음을 보더니 다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멸치 이거 먹고 싶어서 맨날 울었어요. 아이는 허겁지겁 멸치볶음을 집어먹었습니다. 그 모습에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죠. 민준아, 할머니한테 다 말해봐.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말랐어? 엄마 아빠가 너 힘들게 했어? 민준이는 밥을 먹다 말고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뒤로 엄마가 얼마나 무섭게 변했는지, 아빠는 매일 술만 마셨는지, 그리고 엄마한테 혼났어요. 피아노 학원 안 갔다고.
아이의 말에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아들, 제 손주를 감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화를 내는 것은 민준이를 위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아이를 그저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 새끼. 이제 할머니가 다 지켜줄게. 아무도 우리 민준이 못 괴롭히게 할 거야. 한참 뒤에야 텃밭 체험 행사가 끝났습니다. 손님들을 배웅하고 저는 평상에 앉아 있는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죠. 두 사람은 땡볕에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는지 얼굴이 새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일어나. 제 말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저녁 먹었니? 아니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태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밥은 먹어야지. 따라와. 저는 두 사람을 부엌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밥솥에는 밥이 가득했고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어져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숟가락을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한쪽에 쌓여 있는 장작 더미를 가리켰죠. 태호야. 네, 어머니. 저 장작 내일 아궁이에 불 떼야 하니까 밤새 다 패놔라.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태호는 마치 구원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달려가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이를 돌아보았어요. 제이는 불안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저는 싱크대에 가득 쌓인 그릇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너. 네, 어머님. 저녁에 손님들하고 잔치하느라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오늘 밤 안에 저거 다 닦아놔. 쇠수세미로 기름기 하나 없이 뽀드득 소리나게 닦아놔야 한다. 알았지? 제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울에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제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제이는 이내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민준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태어나서 처음 잡아보는 도끼로 서툴게 장작을 팼습니다. 손바닥이 다 까지고 물집이 잡혔지만 그는 아픔도 잊은 채 묵묵히 도끼질을 했어요. 제이는 차가운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끝도 없는 설거지와 씨름했습니다. 거친 수세미에 손톱이 부러지고 뜨거운 물에 손이 퉁퉁 불었지만 그녀는 울음도 참아가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 민준이가 잠든 방에서 새어나오는 제 다정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민준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리였죠. 그토록 듣고 싶었던 어머니의 목소리였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그 어떤 꾸짖음보다 더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매일 장작을 패고 텃밭에 거름을 주고 어부들을 따라가 고기잡이를 도왔습니다. 제이는 민박집 청소와 빨래, 그리고 모든 식사 준비와 설거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걸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그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죠. 섬 사람들은 그런 저의 처사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서보살, 독하네. 자식들을 아주 잡돌이하네, 그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저 두 사람에게는 땀의 의미, 노동의 가치,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스스로 깨달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변화는 며느리 제이에게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처음 며칠간 제이는 억울함과 분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마지못해 일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이야기 창고의 풍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이는 제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 무릎에 매달려 까르르 웃고 있었죠. 제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민준이에게 사준 비싼 교재나 최고급 학원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아이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온기였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제이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달빛을 받으며 금이 간 찻잔을 닦고 있었죠. 어머님, 제이는 제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민준이를 최고로 키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정한 길만이 옳은 길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방식이, 어머님의 사랑이 민준이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말없이 찻잔만 닦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봤어요. 아이들이 민준이가 어머님 곁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웃는지 제가 민준이한테서 저 웃음을 빼앗았어요. 어머님한테서도 행복을 빼앗았고요. 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하는지도 모르는 바보 같은 여자였어요. 제이는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태호 씨랑 민준이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엎드려 우는 제이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죠. 일어나. 바닥이 차다. 제이가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이야, 너는 똑똑한 아이야. 하지만 너무 똑똑해서 너 자신을 가두고 살았어. 완벽해야 한다는 감옥에 너 스스로를 가두고 내 아들도 내 손주까지 그 안에 밀어 넣으려고 했던 게지. 저는 금이 간 찻잔을 제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찻잔이 보이니? 이건 시집 올 때 우리 엄마가 주신 거야. 내가 서울 너희 집에 가면서 이거 하나만 들고 갔었어. 근데 깨져버릴까봐 한 번도 쓰지를 못했단다. 그저 장식장에 모셔만 뒀지. 그러다 이 섬에 오면서 보니 이렇게 금이 가 있더구나. 제이는 찻잔을 받아들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금이 갔다고 찻잔이 아닌 건 아니야. 그렇지? 물을 담을 수도 있고 차를 마실 수도 있어. 완벽하지 않아도 여전히 쓸모 있고 귀한 찻잔이야.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란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 다들 조금씩 금이 가고 이가 빠진 채로 살아가는 거야. 중요한 건 그 금이 간 틈으로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란다. 저는 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말고 할 게 없어. 너는 이미 너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그만 너 자신을 용서해라. 그리고 내 아들, 내 손주 따뜻하게 좀 안아주렴. 제 말에 제이는 찻잔을 붙잡고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세 사람을 제 아침상에 앉혔습니다. 태호와 제이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제 앞에 앉았죠. 저는 그들에게 따뜻한 쌀밥과 제가 직접 끓인 미역국을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늘은 내 아들 태호, 이 세상에 태어난 날이잖니. 태호는 그제야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어서 먹어. 낳아주셔서 고맙다는 말은 안 해도 된다. 그냥 살아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만 말해주렴. 태호와 제이 그리고 민준이까지 세 사람은 미역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말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가족의 첫 페이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세 사람은 서울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태호가 제 손을 잡고 물었어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가시면 안 돼요? 이제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여기는 이제 내 집이야.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곳이란다.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너희들만의 행복을 다시 지어가렴. 제이가 제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방학 때마다 여기 보내도 괜찮을까요? 어머님께 많이 배우게 하고 싶어요. 그러렴. 언제든지. 여기는 언제나 너희를 환영하는 곳이니까. 선착장에서 세 사람을 태운 배가 멀어져 갔습니다. 민준이가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외쳤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힘껏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저는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제 집 이야기 창고에서는 벌써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며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서울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금을 인정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진짜 가족을 말입니다. 제 낡은 찻잔에는 이제 슬픔 대신 따뜻한 차가 담길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이곳 소미도에서 제 이름 서인자로 아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